77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모은 집에서 단 하룻밤조차 머물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77세의 상수는 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아버님, 여긴 저희 공간이에요.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상수는 말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빗소리가 낡은 지붕을 두드립니다. 77세의 상수는 빈집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친 지 이틀째, 그의 마음은 텅 빈 집처럼 공허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거기엔 차가운 이불만 남아 있습니다. 부엌에 서면 아내가 국을 끓이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거실에 앉으면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상수는 천천히 옷을 챙겨 가방에 넣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는 가방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기엔 너무 외롭고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 앞. 상수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과 당혹감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상수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혜야, 어머니 장례 끝나고 집이 너무 적막해서 하루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지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상수를 바라봅니다. 아버님, 여긴 저희 공간이에요.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 말 한마디에 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준비라니. 아들 집에 아버지가 하룻밤 자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상수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엔 환영의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구나. 상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아들 민수가 안쪽에서 나타나지만 그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좀 바빠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섭니다. 알았어. 괜찮아. 그냥 가볼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손을 떱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며느리도 아들도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집니다. 상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니 텅 빈 거실이 더욱 넓어 보입니다. 상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래도 믿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빈집 안에서 공허하게 울립니다. 빈집의 밤은 유난히 깁니다. 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결혼 50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에서 상수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끓여놓은 된장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수는 그 국을 꺼내 데웁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국을 식탁에 놓고 밥 한 공기를 떠서 앉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뜹니다. 아내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이 맛을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굽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면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던 아내, 저녁마다 산책을 가자고 손을 잡아 끌던 아내, 밤이면 함께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상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습니다. 옆자리는 차갑습니다. 아내의 베갯잎에서 아직 희미한 샴푸 냄새가 납니다. 상수는 그 베개를 끌어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이들한테 미움받고 살게 돼서. 아내가 살아있을 땐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아내가 웃으며 넘겼고 아들이 무심할 때도 아내가 이해해주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완충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상수와 아들 부부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상수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팔아 아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야 작은 집에서 살면 되잖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그 집 팔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들한테 조건을 달 거야. 우리가 나이 들면 함께 사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 적어 놓으면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건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상수는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계약서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증여자인 부모가 노후에 부양을 요청할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이를 수락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본 증여의 효력은 상실된다. 당시 아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저희가 모시는 게 맞죠. 며느리 지혜도 옆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때는 모두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약속은 빛이 발해갔습니다. 처음엔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아들 부부가 점점 발길을 끊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상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 없는 밤은 이렇게 길고 외롭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상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나 혼자는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새벽 3시 상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너희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왔다. 아버지, 이해해라.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지만 답은 오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마 자고 있겠지요. 아니면 답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철저한 고독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상수는 겨우 2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립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으며 상수는 서랍을 뒤적입니다. 5년 전 아들과 작성한 서류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한참을 찾다가 오래된 파일 박스에서 그 서류를 찾아냅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힌 표지. 상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계약 당사자는 증여자 김상수, 수중자 김민수. 증여 목적물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84제곱미터, 당시 시세 7억 원. 그리고 특약사항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 증여는 증여자의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 부증여이며 수중자는 증여자가 부양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수중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본 증여 계약은 해제되며 증여 목적물은 증여자에게 환원된다. 상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권유한 조항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은 자식에게 집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부양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수는 그때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은 착한 애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수는 계약서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들 민수는 신부 지혜와 함께 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문제가 좀 심각해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 예산으론 턱도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옆에 앉은 지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상수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둘은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집을 사줄게.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우리 집 팔아서 너한테 집 사주고 우리는 작은 데로 옮길 거야.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상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부모가 자식 돕는 건 당연한 거지. 대신 아버지, 어머니 나이 들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그거 약속할 수 있지? 민수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상수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강남의 신혼집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는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주 찾아왔고 명절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고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같은 핑계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3년 차에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수가 전화를 해도 민수는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수와 아내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지. 이해해야지. 4년차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습니다. 상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좀 와줄래? 아, 네,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결국 아내는 아들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울었지만 상수의 눈엔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수는 계약서를 내려다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자신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아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만은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약속 지킬게. 우리 존엄성은 지킬 거야. 상수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파일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합니다. 아직은 이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용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수는 여전히 혼자 빈집에서 지냅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상수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만 화면은 항상 조용합니다. 어느 날 오후 상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아들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그쪽으로 갈게. 함께 저녁이나 먹자. 전화 너머로 민수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아버지, 오늘은 좀 그런데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지혜가 좀 피곤해 하거든요. 상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밥은 사줄 테니까 밖에서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오늘은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제발 한 번만 보자. 긴 침묵 끝에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요. 그럼 6시에 집 앞 식당에서 봐요. 상수는 전화를 끊고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들 집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상수는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민수와 지혜가 이미 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특히 지혜는 마지못해 나온 듯한 얼굴입니다. 왔니? 민수야. 지혜도 왔구나. 상수가 반갑게 인사하지만 지혜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상수는 메뉴판을 보며 말합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버지가 살게. 민수가 무난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편한 거 시키세요.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상수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민수야,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그냥 그래요. 지혜는 요즘 어떠니? 지혜가 짧게 대답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수는 속이 답답합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요즘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너희 집에 한동안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봅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님, 저희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요. 한 방은 저희 부부방이고 다른 방은 제가 재택 근무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거실에서 자도 괜찮아. 아버지는 어디서든. 지혜가 상수의 말을 끊습니다. 아버님, 여긴 저희 공간이에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에 안 오시는데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상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프라이버시, 불공평?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입니까? 상수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입장이 있어요. 지혜 말도 일리가 있고, 상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상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알았어.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괜찮아. 아버지 혼자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상수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섭니다. 뒤에서 민수가 아버지 하고 부르지만 상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7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하룻밤 재워달라는 것도 거절당하는구나.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수는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날 밤 상수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그리고 만약 아들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생일도 있었지만 축하 전화 하나 없었습니다. 상수는 매일 혼자 식사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듭니다. 어느 날 상수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받습니다. 발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구나. 상수는 즉시 부동산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이 집 소유주가 누구죠? 부동산 직원이 대답합니다. 김민수 씨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매매를 원하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의 원소유주입니다. 혹시 특약사항 확인하셨나요? 특약사항요? 증여 계약서에 조건부 증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아, 네, 여기 특약사항이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좀 복잡한데. 상수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다시 꺼냅니다. 이제 이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틀 후 상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5년 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준 바로 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름은 박정훈, 60대 초반의 노련한 법률가입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변호사님, 5년 전에 작성했던 그 계약서 말인데요. 이제 그걸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상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내의 죽음, 아들 집을 찾아갔던 일 거절당한 경험, 그리고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안타깝지만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이고 공증도 되어 있으니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양을 요청했는데 아드님이 거부했다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럼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증여해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상수는 한동안 침묵합니다. 법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미 아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통보와 함께 부동산 매매 중지 요청을 담아서요. 일주일 후 민수는 내용 증명을 받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민수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냅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갑니다. 수증자 김민수는 증여 당시 약정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여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 이에 증여자 김상수는 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을 요구함.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혜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서류를 지혜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도 서류를 읽고 나서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우리 거 아니었어요? 계약서에 조건이 있었어. 우리가 부모님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나도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냥 형식적인 줄 알았지. 지혜가 화를 냅니다. 형식적이라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집 팔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어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소유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수는 전화를 받습니다. 민순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돌려달라니요? 상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부탁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저희 공간이라고 했지.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했지. 아버지, 그건 그때 저희가 좀 예민해서. 예민해서 아버지가 아내 잃고 외로워서 찾아갔는데 하룻밤도 못 재워주는 게 예민한 거니? 민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상수가 계속 말합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돈보다 마음을 팔았어. 7억짜리 집을 사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를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랐던 거지.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를 짐으로 봤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희가 집 팔려고 할 때는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냥 팔고 나 몰라라 할 생각이었지. 민수는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민수는 집을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이미 늦었어. 아버지는 변호사한테 맡겼어. 이제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깁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진심이야. 정말 소송할 거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집 빼앗기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탄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며느리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조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김민수 씨, 계약서를 보니 조건이 명확합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가 해제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 가능성이 높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버님께서 실제로 부양을 요청했고 민수 씨가 거절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수는 절망합니다. 7억짜리 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석 달 후 법정이 열립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법정. 상수는 박정훈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고 민수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방청석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입니다. 증여계약 해제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부터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일어나 말합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청구입니다. 원고 김상수는 2020년 아들인 피고 김민수에게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원고가 노후에 부양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제출하며 계속 말합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함께 거주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증여계약의 해제와 소유권 환원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을 바라봅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계약서에는 함께 거주라는 조건만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부양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고가 요청한 것은 영구적 동거가 아니라 단기간의 정서적 지지였습니다. 판사가 상수를 바라봅니다. 원고 김상수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아쉬워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들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갔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거절했습니다. 여긴 저희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판사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숙연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재판장님, 저는 7억 원짜리 집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상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저는 돈보다 마음을 팔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손자들 얼굴을 보는 것. 그게 제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피고 김민수 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실 때 제가 곁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도망쳤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판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법정은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은 조건부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는 명확했으며 조건 또한 구체적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양 의무를 약속했습니다. 판사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부양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했습니다. 주거 공간의 협소함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요청한 것은 영구적 동거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서적 지지였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조건부 증여의 조건이 불이행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은 해제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지혜는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싸줍니다. 상수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어떤 계약서보다 중요합니다.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이 양측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파한 후 상수는 복도에 서 있습니다. 민수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상수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엔 슬픔과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남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할게요. 다시 기회를. 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그걸 차버렸고, 이제 끝이야. 상수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상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상수는 아들에게서 받은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이미 짐을 빼고 나갔습니다. 상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은 넓고 밝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엌은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안방도 넉넉합니다. 이 모든 것이 5년 전 상수가 아들에게 사준 것입니다. 상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자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이렇게 집을 되찾는 것이 과연 승리일까요? 아들을 잃으면서 집을 되찾은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상수는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가방 2개, 생활용품 몇 상자, 그리고 아내의 사진. 상수는 아내의 사진을 거실 벽에 겁니다. 50주년 기념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왔어. 예전에 아들 사준 집이야. 상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들을 용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관대하고 이해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수는 다릅니다. 상수는 배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들일지라도. 저녁이 되어 상수는 홀로 식탁에 앉습니다. 간단히 국과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듭니다. 예전엔 아내가 옆에 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니 더욱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상수는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민수입니다. 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아버지, 민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사 오신 거 축하드려요. 상수는 무표정하게 민수를 바라봅니다. 왜 왔니? 아버지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상수는 한숨을 쉽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 사과는 이미 늦었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상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를 거절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고 하룻밤만 같이 있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너희는 나를 짐으로 봤어. 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은 지금은 집을 잃었으니까 후회하는 거지. 만약 재판에서 내가 이겼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민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상수의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민수야, 기회는 한 번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기회였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기회였고, 내가 찾아갔을 때도 기회였어. 하지만 너는 모든 기회를 걷어찼어. 상수는 문을 닫으려 합니다. 민수가 문을 잡습니다. 아버지, 제발. 민수야, 이제 그만 가. 우리 이미 끝났어.
상수는 문을 닫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섭니다. 상수는 문 뒤에서 민수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갑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가? 아들을 용서해줘야 하나?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상수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냅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 약속 지켰어. 상수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아들 잘 키우자고 했잖아. 우리가 아들한테 집도 사주고 좋은 것 다 해줬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말했어. 우리 늙으면 아들이 돌봐줄 거라고. 나도 믿었어. 하지만 여보, 세상이 변했어. 아이들이 변했어. 아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한테 휘둘리는 남편일 뿐이야.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켰어. 우리가 계약서에 적은 조건, 그걸 끝까지 지켰어. 법정에서 이겼어. 집도 돌려받았어. 근데 여보,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슬플까? 승리한 것 같은데. 진 것 같아. 집은 되찾았는데 아들은 잃었어. 상수는 펜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편지를 다 쓰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상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새 집이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원래 상수가 선택하고 상수가 돈을 내서 산 집이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상수는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수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구걸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수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웃 노인들과 가끔 화투도 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집들은 가족이 모여 북적이는데 상수의 집은 조용합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상수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병원에 갑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김 선생님 협심증입니다. 약을 복용하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니. 상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이미 남이 되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때는 119 부르면 되죠.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수는 약국에서 약을 타고 슈퍼마켓에서 장을 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입니다. 무겁지 않지만 외롭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현관 앞에 소포가 놓여 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민수입니다. 상수는 소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이프를 뜯어보니 건강식품과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항상 아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올림. 상수는 편지를 읽고 소파에 앉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수가 원한 것은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상수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가?
아들이 계속 연락하고 있어.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 근데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아직 화가 안 풀렸거든. 하지만 여보, 요즘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용서하라고 했을 거야. 당신은 항상 그랬잖아. 관대하고 이해심 많고. 나는 당신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 상수는 편지를 접어 아내의 사진 옆에 놓습니다.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지 계속 거리를 두어야 할지. 며칠 후 상수는 심장 통증으로 쓰러집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병원 직원이 묻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상수는 망설이다가 아들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상수는 눈을 뜨고 민수를 바라봅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입니다. 민수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연락 안 하셨어요? 상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연락해봤자 뭐하니? 너희 바쁘잖아.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상수는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민수야, 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그러더라. 심장이 많이 안 좋대. 혼자 살면 위험하대. 민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말로 이번엔 다르게 할게요. 상수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엔 진심이 보입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눈빛입니다. 민수야,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나를 모시겠다는 건 집 때문이니?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서니?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보다, 집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상수는 눈을 감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민수야, 아버지 생각 좀 해볼게. 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민수는 밤새 병실에 남아 아버지를 돌봅니다. 상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변했을까? 아니면 또 실망시킬까? 퇴원한 후 상수는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집으로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도 함께 옵니다. 그녀의 태도도 1년 전과는 다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아버님을 거절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지혜의 눈에도 진심이 보입니다. 상수는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상수는 민수에게 말합니다. 민수야, 아버지 너희 집으로 갈게. 민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언제든지 혼자 있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게. 물론이죠.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의 집이에요. 일주일 후 상수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이사합니다. 민수와 지혜는 작은 방을 정리해서 상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침대도 새로 사고 책상도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방 아버지 거예요. 편하게 쓰세요. 상수는 방을 둘러봅니다. 아담하지만 아늑합니다.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옵니다. 고맙다, 민수야.
처음 며칠은 어색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족의 온기가 돌아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지혜는 저녁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상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났어요.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너무 강경했던 것 같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도 거듭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 다들 고생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날 밤 상수는 자신의 방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나 결국 아들을 용서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가족은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거래. 나도 이제 알았어. 집은 돌려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 법으로는 집을 되찾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만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여보, 당신 보고 싶어. 하지만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 당신이 원하던 그 모습을 만드는 것.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여기서 할 일 다 마치고 그때 가서 당신 만날게. 사랑해, 여보. 상수는 편지를 접어 사진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수는 식탁에 앉아 아들 부부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상수가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것. 아버지,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함께 가자. 상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인생의 황혼 무렵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법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었지만 결국 마음을 움직인 것은 시간과 용서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상수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수와 민수의 관계는 이제부터 다시 쌓아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성장할 것입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끊어졌을 때 법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마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상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라며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